자, 이제 우리가 경영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경영학에 대한 그 단어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 매니지먼트 또는 비즈니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매니지먼트의 뜻에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관리라는 의미가 사실 경영학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영 주체가 있는데, 이런 경영 주체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이제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이 있겠죠. 이러한 자원들을 갖다가 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생존과 발전에 관한 일들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이제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또 이 계획을 실행할 조직을 구성을 하고, 이 조직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정리해 본다고 하면, 결국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 자신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경영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영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기업들 또는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갖다가 이제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영리 조직인 기업의 경영을 의미하게 되고요. 넓은 의미로는 이제 기업을 포함해서 국가, 학교, 종교단체와 같은 그런 비영리 조직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영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는 경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국가를 경영한다, 또 학교를 경영한다, 또 종교단체를 경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을 단순하게 어떤 기업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운영 원리가 아니라 좀 넓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다. 자, 그러면 이 경영학을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느냐? 자, 앞서 우리가 경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목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활동 전반, 이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것들을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넓게 본다고 하면 결국 조직들이 갖고 있는 자기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모든 운영 원리를 경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영리 조직인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인 그 모든 조직들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강좌의 를 통해서는 이런 넓은 의미의 경영학보다는 좀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경영학, 즉 영리 조직인 기업에서 경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영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경영을 앞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또는 공동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경영을 세 가지 관점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하기 힘든데, 첫 번째로 이제 경영을 바라보는 게 과정의 측면에서의 경영입니다. 자, 이 과정의 측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을 하고, 조직을 하고, 또 지휘를 하고,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 우리가 경영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과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경영의 관점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의 각 부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 기업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또 판매를 해야 되겠고, 또 여기서 벌어들인 이익을 갖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각각의 부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각각의 부문들에서 경영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영학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영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측면의 경영학이 있어요.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경제의 하나의 주체로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결과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기업의
경영활동은 결국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기업의 환경에 의해서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기업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죠. 이러한 의사결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영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런 그 경영학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인 과정의 측면의 경영학, 그 다음에 업무의 측면의 경영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측면의 경영학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정의 경영학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과정의 경영학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그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조직, 지휘, 통제의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제 그 과정의 측면의 경영학입니다. 자, 이 과정의 그 경영학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각각의 활동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계획 활동이다라고 하면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무엇은 왜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계획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업의 경영 목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의 경영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즉, 기업의 목표가 있겠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뭐다? 계획이다. 자, 그래서 기업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것들, 즉,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갖다가 세우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계획 활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방법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뭘까요? 자, 그 다음은 누가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자, 누가 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을 하고 판매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뭐래 돼요?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조직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각각의 조직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네,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는 어떤 부서가 있어요? 수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뭐예요? 물건을 수입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어때요? 어떤 부서가 있어야 돼요? 제조와 관련한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자, 물건을 생산하려면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지 않나요? 자, 원재료를 수입을 해와요.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그 수출입을 전담을 하는 회사하고 밑에 있는 회사는 똑같이 수입 활동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달라요. 즉, 위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입하는 완제품을 수입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회사는 어때요? 원재료를 생산해서 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직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할 것이냐, 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할지를 결정했다고 하면 이 일을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필요할 거고 여기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생산부서라고 하면은 기계라든가 설비와 같은 물적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필요한 자원들이 있겠죠. 각각의 조직들이 그 구성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 있을 것이고 이 자원을 뭐하는 배분하는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어떤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조직화 활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업들의 수많은 조직들이 생겨났어요. 자, 이 수많은 조직들이 생겨났으면 이 수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자, 이런 그 조직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목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뭘 달성해야 돼요?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엔 바퀴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핸들 하나를 통해서
그 4개의 바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조정을 해주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바퀴가 굴러가고 엔진이 작동을 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작동을 하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다가 조달할 수 있게 결국 뭐로 조정합니까? 핸들 통해서 조정을 하죠. 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조직들에게 자신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조직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돼? 이끌어줘야 돼요. 자, 자신들의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각각의 부문이 아니라 뭐예요? 기업 전체의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지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휘 활동에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뭐냐? 동기 유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발적인 참여예요. 즉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동기부여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과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목표 달성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까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지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지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조직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고 그 다음에 동기 유발을 하는 활동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지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제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제 활동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통제 활동이라고 하면 무언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제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통제라는 건 제약이 아니고요. 자, 결국은 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는 통제에 대해서 뭐뭐 하면 안 돼 또는 못하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자,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A라는 거에서 대해서 우리가 뭐까지 가는지 B까지 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실제로도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우리의 실제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서 마지막 종점까지 도착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계획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못한다? 달성할 수 없게 돼요. 즉, 계획과 이만큼의 격차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뭐 하는 게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확인했느냐? 여기서 확인했느냐? 자, 확인만 했다?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획과 차이가 발생했죠? 원래 계획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뭐예요? 지금 우리의 활동을 조정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정도는 어떻게 되냐?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영활동의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다. 자, 이런 확인은 꼭 이렇게 경영활동에 비해서 우리가 그 미진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계획을 초과 달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초과 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초과 달성하고 있다면 또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해서 이런 현재 상황이 유지되거나 또는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부분들이 계속 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그러한 활동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통제 활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통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행동들 또는 내용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의 경영학은 이러한 경영 활동들이 이 4가지 과정들이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달성할 조직을 구성을 하고 이 조직들을 지휘한 다음에 이 조직들이 해나간 성과 수행 결과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조정하는 통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통제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단 한 번의 그 사이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 계획에 다시 반영돼서 지속적으로 계획, 조직, 지휘, 통제가 순환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게 바로 뭐다? 과정의 경영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업무의 경영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무의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경영 활동을 하는 업무의
성격별로 구분하는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결국 구성원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죠. 자, 그럼 뭐야? 결국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게 바로 뭐다? 인사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기업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합니까? 재고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생산을 관리해야 될 거고 판매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필요한 그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할 것이며 여기에서 발생한 성과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기업에서 경영활동과 관련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보는 게 바로 뭐다? 업무의 경영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의 경영학이에요. 자, 우리는 수많은 의사결정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수많은 의사결정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 그 의사결정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다? 의사결정의 경영학이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이 수많은 상황 속에 놓여지고 우리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전부 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 관리적, 기능적 수준으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라든가 자원 배분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과자라든가 또는 휴지와 같은 소비재를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경영 환경이 바뀌고 있고 또 우리 기업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기업에 대한 그 취지를 변화시켜서 우리 사업의 구조를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기계와 선박 뭐 이런 쪽으로 변화하겠다. 즉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활동의 목표가 변화하는 거죠. 이런 기업의 장기적인 활동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활동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뭐다?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장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러한 그 기업의 목표가 변경됨에 따라서 필요로 한 자원들이 있겠죠. 이 자원들 각각의 부문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까지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 의사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업의 장기적인 뭐가 결정됐겠어요? 자, 장기적인 목표가 결정이 됐겠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가 구성됐겠어요? 조직이 구성됐겠죠. 그럼 이 조직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자원들은 어떻게 뭐 할 것이냐? 획득할 것이냐.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자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서 자동차 회사로 바뀝니다. 그럼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하겠죠. 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철강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획득할 거냐.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관한 의사결정이 결국 뭐다? 관리적 의사결정이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관리적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특정한 업무들이 있겠죠. 자동차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구매부서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원자재를 구매할 것인가. 또 회계부서에서는 대금 결제를 언제 할 것인가. 마케팅 부서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광고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의사결정,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의사결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능적 의사결정이다라고 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적인 측면에서의 경영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이런 전략적이거나 또 관리적, 기능적 의사결정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가 결정되었고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까지 결정됐다면 그 자원을 어떻게 획득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 관리적 의사결정이고 그 획득과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그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바로 뭐다? 기능적 의사결정이다. 즉 전략적 의사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바로 관리적. 이러한 관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부분이 기능적 의사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영학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계획과 조직, 지휘, 통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계획, 조직, 지휘, 통제에 관한 경영은 어때요? 과정의 측면의 의사결정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활동의 구체적인 업무로 본다고 하면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또 돈에 대한 관리, 기록에 관한 부분들, 사람에 대한 관리들, 이러한 구체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구체적인 업무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 게 바로 뭐예요?
업무의 측면에서의 경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의사결정적인 본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의 장기적 목표를 결정하고 관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원의 획득과 사용에 관한 또 기능적인 의사결정, 일상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특정 업무에 대한 수행에 관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의사결정적인 측면의 경영학이다. 자, 그러면 과연 경영학은 과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맞을까요? 의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맞을까요? 자, 경영학은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계획, 조직,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고 또 업무적인 관점에서 구매, 생산, 재무와 같은 업무들이 진행되고 전략적, 관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것이 바로 뭐다? 경영학이다. 자, 이런 기업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계획과 조직, 지휘, 통제 또 구매, 생산 같은 업무적, 즉 과정과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은 뭐다? 의사결정들의 경영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경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은 어떤 과정의 측면의 경영이라든가 또는 업무적인 측면 또는 의사결정의 어떤 하나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 그리고 또 의사결정이라는 부분들은 기업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측면과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경영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경영활동의 결과적으로 이제 종합해 본다면 결국은 기업의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할 뭐예요? 조직을 구성을 하고 이 조직들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유발하고 이끌어가는 지휘 활동을 하고 또 현재 우리 상태가 경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조정하는 통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획, 조직, 지휘, 통제 활동이 기업의 각각의 업무적인 측면인 인사, 마케팅, 생산 등 각각의 업무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문별로. 그리고 이러한 부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업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경영활동 과정 속에서 계층별로 필요로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영활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결과적으로 경영활동이라는 걸 결국 줄여서 말한다면 이런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뭐라고 보는 거예요? 경영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활동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적인 측면도 있고 업무적인 측면도 있고 당연히 의사결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경영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경영활동을 좀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경영활동이다라고 본다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살펴봤는데 결국 뭐라고 했어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죠. 자,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결국은 뭐다? 경영활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좀 정리한다면 결국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 계획한 대로 수행할 조직을 짜서 그대로 실행되도록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휘하도록 하는 이러한 활동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조정과 연결 통해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감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경영 활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을 조금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결국 경영 목표를 달성하자.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획, 실행, 통제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플랜, 실행, 두, 그 다음에 통제, 살펴본다 해서 C, 또 PDS. 이 PDS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PDS 관점의 평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결국 뭐냐? 계획과 실행과 통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영활동이라고 보고 이러한 경영활동은 결국 뭐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총체적 활동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활동에서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 무엇인가?
결국 경영활동의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영에 뭐와 똑같으냐? 경영에 필요한 자원과 똑같아요. 자, 우리가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원 중에 첫 번째 자원은 바로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계가 있어야 되고 원자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예요? 물적 자원이 되겠어요. 자, 근데 돈과 자재만 또 기계만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또는 전문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즉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최근에 변화하는 기술의 트렌드 또 소비자의 욕구 또 정부나 사회단체들의 그 규제와 관한 각종의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다? 경영에 필요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경영활동의 즉 경영관리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 경영에 필요로 한 자원들이 결국 전부 다 뭐가 된다? 경영관리활동의 그 대상이다. 즉 경영에 필요한 각각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영관리활동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자원에 대해 살펴보면 결국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활동의 주체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필요한 기계라든가 원자재, 자금들을 어떻게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기업이 그 추구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경영관리 활동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 업무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 경영활동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마케팅, 생산, 재무, 회계, 인사 또 조직 그리고 경영 정보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시대에 따른 국제 경영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결국 기업은 뭐 어떤 거예요?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죠. 그 생산을 통해서과 판매, 즉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결국 뭘 추구해요? 이윤을 추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산과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것들이 생산에 관한 부분이 생산관리, 그 다음에 판매에 관한 부분이 마케팅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과 판매에 관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겠죠. 이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바로 뭐다? 재무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에 관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활동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돼요? 기록해야 되겠죠. 그 기록을 하는 것이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부문과 조직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게 인사조직이 되고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관리하고 또 이것들을 보다 효율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바로 뭐다? 경영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에 따라서 자국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나감으로써 외환에 관한 문제들 또 외국에 대한 투자에 관한 부분 국제적인 자본의 조달과 획득, 사용에 관한 부분 또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들을 다루고 있는 국제 경영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경영학의 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경영이란 개념들은 무엇이고 또 경영의 그 대상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경영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경영 활동의 주체예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즉 경영자는 경영 활동의 주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경영자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영자는 결국 뭐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의 목표가 있겠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결국 뭐였어요? 경영 활동입니다. 자, 이 경영 활동을 하는 주체가 바로 뭐다? 경영자가 된다. 그럼 이 주체인 경영자가 하는 일들은 결국 뭘까요? 예.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활동을 뭐 하는 거예요?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경영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영자는 크게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경영자를 분류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영자의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층에 따라서 경영자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 경영자들은 모두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내 위치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업무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위치와 거기에 따른 업무와 책임에 따라서 경영자를 갖다가 우리가 일선 경영자, 중간 경영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로 구분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경영자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업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선 경영자요. 자, 이 일선 경영자는 뭐냐면 결국 그 자기가 맡은 실무가 있겠죠. 이 실무 담당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조정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일선 경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생산 현장의 감독자라든가 반장 또는 대리 이런 사람들이 일선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런 일선 경영자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결국 뭐예요? 결국 현장에서 현업에서 어떤 실무적 관리에 관한 업무들을 갖다가 수행하는 게 바로 뭐다? 일선 경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경영자는 뭐냐? 자, 우리가 경영자를 갖다 본다고 하면 기업에서 본다고 하면 최고 경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경영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선 경영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중간 경영자는 결국 뭐냐? 이 일선 경영자와 최고 경영자 사이에 있는데 결국 이 최고 경영자가 결정한 경영 방침이라든가 계획들이 있겠죠. 이걸 누군가에게 뭐예요? 전달해야 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중간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경영자는 단순하게 그 최고 경영층의 결정이나 방침 또 기업의 방향을 갖다가 일선 경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경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또 상하 계층에 즉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하는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일반 기업들에서 이제 팀장이라든가 과장, 부장 같은 어떤 부서의 장들이 배로 이제 그 중간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고 경영자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바로 뭐다? 최고 경영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최고 경영자들은 결국 어떤 역할들을 하냐? 기업의 외부 환경과 또 상호작용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즉,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가지고 기업의 나갈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최고 경영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그 경영자들은 앞서 계층에 따라서 분류해봤지만 또 소유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유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를 갖다가 우리가 소유 경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문 경영자는 뭐예요?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소유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경영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 경영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전문 경영자의 주류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에 따라서 투자자도 많아지고 또 기업의 전문성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누구한테? 전문인들한테 경영을 위탁하게 되면서 뭐가 생겨났을까요? 전문 경영자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 경영자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개념과 무관할 수가 없냐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무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즉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투자자들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즉 다수의 투자자가 전부 다 경영에 참여한 건 굉장히 어떻게 돼요? 비효율적이에요. 또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경영에 대한 뭐가 요구돼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사람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전문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전문 경영자한테 경영을 맡기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소유와 경영에 의해서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라는 두 가지 계층의 경영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 그래서 이 소유 경영자가 경영하는 경영체를 갖다가 우리가 소유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문 경영자가 경영한 경영체계를 전문 경영체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 경영보다 전문 경영이 더 우수하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문 경영체계보다 소유 경영체계가 더 우수한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소유 경영체나 전문 경영체가 어떤 특정한 경영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영체계가 우수하기보다는 어떤 경영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 채택했을 때 그 회사의 경영체계에 따라서 장점이 나타나느냐 단점이 나타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특정한 경영체계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유 경영자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경영자는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과감한 경영 혁신과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 가족과 족벌 경영으로 인해서 경영의 전문성이 저하가 되고 또 개인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뭐가 될 수 있다? 혼동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나한테 좋은 게 회사한테 좋은 것이다라는 착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게 되는 일부 재벌들의 그런 비도덕적인 또는 개인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그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런 소유경영체의 가장 폐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유경영으로 인해서 경영 능력이 없는 그런 소유자의 친인척들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부나 권력이 특정한 계층이 독점되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전문 경영체계는 자신들의 기업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또 이사진들 간의 민주적 리더십을 통해서 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을 활용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제한적인 임기로 인해서 재임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거나 장기적인 그 기업의 경영 목표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 자신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이해관계, 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이해관계를 경시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 체계는 어떤 특정한 경영 체계가 더 우수하다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환경과 여건 또 역량의 어떤 경영 체계가 부합한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경영 체계의 장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경영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경영자들이 갖추어야 될 능력들이 있는데 이런 경영자가 갖고야 될 능력들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개념적 자질과 인간관계 그리고 전문적 자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념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모든 이해 활동을 조정을 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우리가 개념적 자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적 능력, 자질을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린 기업들은 수많은 그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기업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서 어떤 그 특정한 부분 또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능력을 갖다 우리가 개념적 자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경영자가 개인 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즉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결국 조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형적인 기업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 집단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통을 통해서 결국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인간적 관계 형성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다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 또는 인간관계 자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떤 특정 업무, 즉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어떤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과 제빵과 관련해서 잘 알아요. 그럼 어때요? 예, 제과 회사나 또는 이런 과자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 회사로 간다고 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특정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경영자가 필요한 이 세 가지 자질이 있는데 개념적 자질, 인간관계 자질, 전문적 자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자질 중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이냐? 특정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에게는 결국 뭐예요? 이 세 가지의 능력이 다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경영자들은 서로마다 자기 처지한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역할도 다르겠죠. 그 책임과 역할에 따라서 경영자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의 자질의 중요도 또 어떤 자질, 특정한 자질이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결국 경영자에게는 이 세 가지 자질이 모두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